정호님, 지상의 천생연분을 잊으셨나이까? 죽지 말고 일어나소서. 정호님이 살아계시기만 하면 우리의 연분은 계속되는 것이옵니다. 소녀를 위해 죽지 마소서. 어서 일어나소서. 정호는 이 꿈 아닌 꿈, 환몽이 참으로 불길하게 여겨졌다. 이 환시는 어쩌면 자기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예시 같았다. 왜 꿈속에 어머니나 향이가 나타나지 않고 진화낭자가 나타나는 것일까? 그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떤 때는 홍자숙이 나타나기도 했다. 자기의 신병은 다 나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살아달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진화를 위해서 죽지 말라고 애원했다. 지상의 연분을 그렇게 매정하게 끊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혼절의 빈도가 빨라질수록 정호는 진화낭자와 홍자숙의 환시를 자주 보게 되었다. 어길준의 속셈은 뻔했다. 정호를 괴멸시킬 작정을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래서 김바오까지 걸어 나올 속셈인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향회의 자별감 오기달이 좌수인 최지만과 함께 김바오를 찾아왔다. 좀 들어가서 수의할 말이 있으이. 기달은 김바오를 방으로 밀어넣었다. 여보게나 시간이 없으이. 정우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사또의 마음은 조금도 풀어지지가 않았어. 끝장을 보겠다는 게야. 내가 보기로는 황덧대가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시. 그런데 내 말을 잘 듣게나. 오기달은 쓱 김바보의 눈치를 살폈다. 형방 얘기로는 사또가 워낙 재물을 밝히는 사람이라 바오의 배를 탐을 낸다네. 그것이 분명히 구월산 산소님들의 돈으로 지은 배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면 그것을 관아에 바치라는 게야. 용의도련님이 사또를 찾아가 그 배는 고인이 된 천친이 빌려준 돈으로 만들었다고 증언을 하니까 그런 문서를 가져와 보라는 게야. 문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큰 돈을 차용서도 없이 빌려줄 턱이 없다는 게야. 말이야 맞는 말이지. 자, 어서 결정을 내리게나. 정호의 숨이 경각에 달렸다네. 아이고 별감, 우리 아이를 살려주게 배를 바치겠네. 그런데 참 내가 어째 이 좌수자리를 지키고 앉았는지. 내가 그만두고 자결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을세. 최자수얼은 무슨 말씀이 온지. 형방이 나에게 한 말로는 오별감이 들은 얘기하고는 차이가 있네. 내한테는 사또가 말하기를 자네가 배만 바치면 삼족지멸은 면하고 정호 혼자만 당한다는 게야. 그러나 토지까지 다 바치면 일가가 다 살아날 수 있다고 했어. 천하에 쳐 죽일 놈들. 토지까지? 그럼 우리는 뭘 해먹고 살아갑니까? 김바오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정신이 돌아버린 것 같았다. 그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헛소리를 해댔다. 토지까지 바치라고? 우리는 뭘 해먹고 살아가노? 그래도 사또 얘기로는 봐주려는 거라대. 당장의 일가족을 효수에 처해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게야. 정우가 절대로 시인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또는 정우가 구월산 산소님들하고 무슨 연을 가지고 있다는 게야. 다만 증거를 대지 못할 뿐이라는 게지. 지금 기타기가 장독이 도저 죽지 않았는가. 기타기가 죽은 것도 그런 이유라는 거야. 기타기가 산소님들하고 연을 통해 황덕대의 말고종을 죽였다는 게지. 조장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오는 하늘을 쳐다보고 흐느껴 울었다. 이 사람아,
멸문지화를 면하는 셈치고 다 바쳐버리게나. 사또는 나에게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관아나 사또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더군. 그것은 군자금이라는 게지. 9월산 산소님들을 없애기 위해서 군사를 크게 일으켜야 하는데 그 군자금이라는 게야. 최자수는 무슨 참변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어쩌겠느냐고 김바오를 다일렀다. 자수라는 자리는 역시 예나 지금이나 사또의 가렴주고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앉는 듯 했다. 최자수는 대단히 반골기질이었다. 그러나 그는 우선의 참극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여보게나 바오, 우선의 정호부터 살려놓고 보세나. 우리도 다 생각이 있네. 우린 정말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네. 지금 삼남에서는 야단들인가 보아. 조용한 마을이 없다는 게야. 목이 잘리거나 두 팔이 잘린 현령, 현감이 10명이 넘는다는 얘기야. 하물며 목사나 부사까지도 당하고 있다는 게야. 우선의 정호를 살려놓고 보세. 그렇게 해야지요. 정호를 살려놓고 보겠습니다요. 그럼 내일 토지문서 전부하고 배를 넘기겠다는 인도증서하고를 만들어서 관가로 내하고 같이 들어가세.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이튿날 아침나절에 자소와 좌우 별감을 대동하고 김바오는 동원으로 들어갔다. 기별을 받은 형방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또, 대역죄인 김정우의 애비가 사또 뵙기를 청하나이다. 그래? 무슨 일이냐? 어서 대령하라. 어서 대령하랍신다. 네, 그래. 내 놈이 무슨 일로 여기를 찾아왔느냐? 사또나리, 이놈이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여주옵소서. 그래. 내 놈은 내 죄를 안다 이 말이지? 그래 정말로 죽기를 원하느냐?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살기를 원하느냐? 물론 죗값을 치르고 살기를 원하옵니다. 여기에 소인놈의 배 인도증과 그리고 전 토지의 대장을 가지고 왔나이다. 이 재산이 9월산 산적 토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받아주옵소서. 그래, 알았다. 내 놈은 당연히 삼적지멜의 화를 당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내 놈이 크게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니 이번만은 풀어주겠다. 호방은 저놈이 가지고 온 서류를 잘 살펴서 진위 여부를 잘 파악하도록 하여라. 그럼 김정우를 풀어주어라. 이렇게 해서 김바오는 아들을 들쳐업고 현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두 다리가 후들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것은 아들의 몸이 너무 무거워서만이 아니었다. 이제 전 재산을 다 빼앗겼으니 살아갈 구멍이 없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빚어더 만든 배였다. 그 배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그 원금을 벌어들일 방법이 없었다. 아버님,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옵소서. 늙은 아버지의 등 뒤에 매달린 정호는 정말 죽고 싶도록 죄스러웠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인 자기 때문에 파산지경을 당하고 만 것이다. 일생 동안 두 손이 무슨 불에 달았다가 식은 쇠젓가락처럼 되도록 땅을 파고 고기를 잡고 해서 일구어온 재산이었다. 남부란 듯이 떵떵거리면서 살지는 않았지만 향촌의 엔간한 양반들 부럽지 않게 살아온 그들이었다. 그 말 한마디를 짓거린 정우는 다시금 혼절해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부모와 향유의 지극한 간호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근 일주일 만에 의식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향이는 정신을 좀처럼 차리지 못하는 남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배는 조금 불룩거리는 듯 했다. 어떠세요? 뭐가 좀 느껴지지 않아요? 아내의 물음에도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아내의 뱃속에 자신의 생명을 이어받은 새로운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하는 듯 했다. 의식이 흐릿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김바오는 아들을 며느리에게 맡기고 자신은 어디든 나돌아 다녀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장에 그는 끼니를 이어갈 방도를 찾아야만 했다. 그는
귀화장에 하는 전칠부기한테 가보는 수밖에 없었다. 귀화 굽는 일이란 것이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먼저 자력에다가 물을 부어 이겨대는 법부터 배웠다. 잘 이겨야 하는 것이다. 다음이 나무틀에다가 이겨진 진흙을 부어서 모양을 잡는 일이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굳어지면 가마솥에 넣고 굽는 것이다. 바우는 그 첫 단계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전칠보기가 김바우를 잘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봐준 결과였다. 게다가 칠보기는 귀화를 굽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 집을 짓는 데를 찾아가서 직접 귀화를 얹어주기도 했다. 바우는 그 일을 맡기도 했다. 그는 지붕 위에 올라가 직접 귀화를 얹었다. 그는 워낙 솜씨가 있는 사람이라 남들이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다행으로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그는 역시 탐관오리가 횡행하고 관졸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가혹해지는 여기에 파묻혀 있을 수가 없었다. 생활의 전선으로 나가야만 했다. 그는 국리 끝에 용의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진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그는 용의에게서 400냥을 빌리고 이진에게서 100냥을 빌렸다. 그는 남의 배를 전세로 얻어 어루에 나설 작정이었다. 아버지가 몇 푼의 노임을 벌기 위해서 전칠복의 귀화 공장에 가서 흙을 이기거나 남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귀화를 이는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 정우는 아무리 작은 배라도 세내어 아버지에게 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배를 빌리기도 전에 일이 터지고 말았다. 오늘만에 나가 작은 배의 선주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정우에게 금산리의 동네 아이들이 달려왔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바오 할아버지가. 그래?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니? 염중이네 집 기어 얹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아저씨네 집으로 사람들이 업고 갔어요. 정우는 자기의 집으로 뛰어갔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과연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사랑방에 누워 계셨다. 전혀 기신을 하지 못했다. 의술을 조금 알고 있는 정우 자신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엄밀하게 진찰했다. 중상이었다. 어깨뼈와 등뼈, 허리뼈가 절단이 나 있었고 대퇴골도 금이가 있었다. 연세가 높아 잘 치료가 될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모명을 찢어 나무 판대기를 대고 상처난 부분을 붙잡아 맸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고정시키는 것이 기묘했다. 고정이 되어야만 뼈가 아물어 붙는 것이다. 생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중증이었다. 정우는 이제 자신이 가정의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져야만 했다. 놀라움과 슬픔 속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끝내 조그만 배를 한 척 전세냈다. 그러곤 자신이 직접 바다로 몰고 나갔다.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고기잡이꾼은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 고기는 잡히기 마련이었다. 이런 생선들은 은파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향이를 시켜 은일장에 내다 팔아도 보리쌀과 조는 사올 수 있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향이었으나 지금은 광주리를 이고 은파장까지 가서 생선을 팔고 그리고는 친정어머니까지 만나곤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배는 조금씩 불러올랐다. 아버지의 치료는 예상외로 지지부진했다. 뼈가 도무지 들어붙지가 않았다. 무엇보다도 뼈가 노어해서 점착력이 없었다. 전신이 뼈가 부서졌으니 환자는 고통 때문에 견디지를 못했다. 그는 자리에 누워서 대수변을 받아냈다. 몸통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고 옆구리에서는 진물이 흘러내렸다. 뚝심이 말할 수 없을 지경으로 센 바오였으나 그는 견뎌내지를 못하고 소리를 지르곤 했다. 은파장에 향이와 함께 잡은 생선을 지고 나갔던 정호는 오후가 되어 정신없이 장판을 누비고 다니는 어머니 또련이를 만났다. 정우야, 내 아비가 없어졌다야. 아버지가 없어지다니요. 글쎄 너희들이 없는 사이에 그 몸을 하고서 어디론가 나가버렸어. 어디로요? 어느 방향으로?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달려왔지. 어서 가보자. 큰일이. 정우는 불길한 예감이 정수리를 치는 것을 느꼈다. 사실 자신도 아버지의 완치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무엇보다 등뼈가 제대로 아물어 붙지 않으면 갈빗대 안의 여러 가지 장기에 손상이 오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였다. 아버지도 그 점을 알아차렸을까? 그래서 혹시나. 그는 어머니와 향이를 집으로 보내고 자신은 수소문을 했다. 얘들아, 바오 할아버지 못 봤니? 아니요, 난 못 봤어요. 네네, 내가 봤어요. 저기 저쪽 폭으로 나가시던데요. 자기보다 더 큰 지팡이를 짚고서요. 쩔뚝쩔뚝 거리면서요. 그래, 알았다. 그는 자기의 배를 메어둔 포구를 향해 달렸다. 아버지가 폭으로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그가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절대 거동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히 말씀드렸는데 무슨 일이었을까? 포구에 나가 보았으나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자기의 배도 없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배를 저어 나가셨다는 말인가? 여보게나 홍길이 우리 아버님 못 보셨는가? 옆에서 어구를 만지고 있던 동료 어부에게 물었다. 바오 어른이 그 몸을 하고서 아침나절에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시대. 내가 말렸지. 파도가 좀 있으니 오후에나 출어하시라고. 그래도 듣지를 않으시던데. 몸이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던데. 난 집으로 들어가 점심을 먹고 왔느만 어른이 아직도 귀가하시지 않았나? 여보게나 자네 배를 잠시만 빌려주게나. 아버님을 좀 찾아봐야겠네. 그러이. 오늘은 어차피 출어는 글렀고 올해는 안 되네. 배가 손볼 때가 좀 있어나서 요 앞만 돌아보고 오게나. 바오는 홍길의 배를 얻어 타고 금산이 앞바다로 나갔다. 그는 경황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너무나 쓰라렸다. 관아에 받쳐버린 자기들의 큰 배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고기를 잡으러 나간 모양이었다. 인재갑이란 놈이 그 배를 몰고 있었다. 그는 관아부치의 구시라치였는데 원래가 관노였다. 얼마 전엔가 관노의 신세에서 풀려나서 노비의 신분은 아니었으나 여전히 거기에 밥줄을 대놓고 살아가는 자였다. 제가비가 잡는 고기는 전부 은일장이나 봉산 은파장에 내다 팔아 현청의 수입으로 한다고 했으나 사실이 그런지 알 수 없었다. 아무리 배를 몰아 나갔으나 아버지와 그가 탄 배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나가다 보니까 육금도까지 가게 되었다. 엉뚱하게도 인재가비를 만났다. 그는 정호가 탄 조그만 배를 발견하고는 개면쩍어 했다. 정호 나왔는가? 춘부장이 저기 석도 쪽으로 마구 배를 몰아 나가시던데 바람이 세차서 내가 말렸지. 그런데 듣지를 않으셨다네. 어서 따라가 보게나. 제가비는 파도가 일고 있는 바다를 향해 손짓을 했다. 고마우이. 정호는 석도를 향해 뱃머리를 돌렸다. 그는 정신없이 뱃머리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돛을 전부 풀었다. 바람이 있어서 배는 속력을 낼 수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달리다가 그는 시야에서 자신이 배인 듯한 한 척의 범선을 발견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틀림없는 자신의 샛배였다. 아버님. 그는 바오를 불렀다. 그러나 묵묵부답이었다. 아버님 접니다. 정우예요. 역시 대답이 없었다.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배를 갖다 붙이고 건너가 보았다. 배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었다. 정우는 바다의 수면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배를 끌고 주변을 돌아다녀 보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데도 없었다. 그가 혹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시신이 솟아오를 확률이 아주 높았다. 그러나 바다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가 혹시 발목에 돌 같은 것을 매달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정호는 통곡을 터뜨리면서 갑판 위에 퍼질러 앉았다. 하늘을 쳐다보고 바다를 건너보면서 통곡을 했다. 그러나 바다 어디에도 김바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파도가 심하게 쳐댔으나 정호는 배를 육지로 빼지 않고 오래오래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띄우고 있었다. 그는 해가 져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어머니와 아내에게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혼자 오열을 했다. 여보, 아버님은? 정우는 아내의 물음에 대꾸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와의 대화를 거부한 것이었다. 향이는 대략의 눈치를 채고는 머쓱해했다. 그녀 나름대로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다음 날 정호는 다시금 바다로 나갔다. 이제는 오직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바다 위를 헤맸으나 바오의 시신은 떠오르지 않았다. 시신이 떠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파도에 밀려 바닷가로 떠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그래서 닷새째 되는 날부터는 배를 타지 않고 바닷가를 헤매기 시작했다. 마침 그가 여기 은율의 해안도를 한 차례 그려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있었다. 그는 은율의 행정구역권 안에 들어있는 해안선을 여러 번 답사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북쪽으로 붙은 안악현의 해안선을 살폈다. 그것은 은율이 그것에 비해 길었다. 안악의 경우 그것은 해안선이라기보다는 강한선이었다. 그것은 대동강을 끼고 있었다. 거기에서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은율현 남쪽으로 붙은 풍천현과 용현현까지 내려갔다. 용현현은 문금포의 백사장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용현반도가 조선의 국도 중에서 가장 서해안 깊숙이 돌출되어 있어서도 유명했다. 정호는 기왕의 집을 나선 김에 대탄, 옹지, 강령, 벽성을 돌아보고 이윽고 해주까지 가보았다. 주로 해안선을 돌았다. 그는 걸식하기도 하고 생선을 잡아 구워 먹기도 했다. 그는 청단 연안을 거쳐 개풍까지 와서 예성강 입구를 살펴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같은 길을 다시 밟아 올라갔다. 혹시나 그 사이 시신이 파도에 밀려왔을까 하고서 해안선을 열심히 밟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아울러 장인어른의 시신까지도 찾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여의치 못했다. 끝없이 길고 긴 해안선에서 하나의 시신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집을 떠난 지 근 20날 만에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았다. 그는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어머니와 향이는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간단한 장례를 치렀다. 그는 고인이 남겨놓은 옷가지들을 관에 넣어 묻었다. 그래도 장례일에 올만한 사람들은 다 왔다. 은일사당의 송원길 훈장, 향청에서 최지만 자수, 송두고 자별감, 오기달 우별감 등이 왔고 개장장이 전칠보기가 왔다. 홍길이를 비롯한 어부들도 여럿 왔다. 그러나 대장장이 윤구칠이와 옛 관노였다가 지금은 고인이 관아에 바친 배를 모으는 인재가비는 오지 않았다. 장례가 치러지는 산에 왜 낯선 아이가 하나 찾아왔다. 남노하기가 말할 수 없었다. 상갓집 떡이나 얻어먹으려는 거린인 줄 알았다. 아무도 그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정호는 그를 알아보았다. 자기와 같이 은을현청에 갇혔다가 장독으로 죽어버린 전기탁의 외동아들 일구였다. 기탁이가 죽으면서 정호에게 일구를 부탁했다. 그러나 이용이는 오지 않았다. 자신이 아버님의 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시켜 여러 가지 물건을 전해주었다. 물론 장례를 치르기에 필요한 물건들이었다. 구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웠던 백미를 한가만히 보내왔던 것이다. 그것은 용의의 배려이기도 했지만 신씨의 배려이기도 했다. 자기네 집에 물 좋은 조기를 대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를 쓰던 바오가 아니었던가.
청산 이지는 문상을 하고도 돌아가지 않고 장례가 끝날 때까지 정호를 돌봐주었다. 그는 물론 용의의 부탁을 받기는 했으나 동문수악한 정호의 불운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이다. 봉산 은파장터에서 월선이가 많은 장례물품을 해가지고 왔다. 그녀는 또련이를 젖혀두고 자신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신도 없는 헛 장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들 머리가 무거웠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도 침울했다. 사람들은 김바오가 죽게 된 동기를 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들 말들을 않고 묵묵부답으로 눈으로만 인사를 나눌 뿐이었다.